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85세가 넘었는데도 혼자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는 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 손주들과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 동네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큰 분, 이런 분들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수와 건강한 노후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 중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 80%는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 9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장수 어르신들의 삶에서 관찰되고 과학적 연구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매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미국의 로마린다. 이 5곳이 대표적인 블루존입니다. 이 지역의 장수 어르신들을 연구해보니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분들은 헬스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직접 빨래를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집안일을 직접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강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1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하루를 관찰해 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집안일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나면 또 조금 걷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마당을 쓸거나 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 유지입니다. 85세 이후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장을 볼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은 계단을 이용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은 고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흔히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면 소식, 그러니까 적게 먹는 것을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식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들은 결코 적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드십니다. 기름기를 오래 끓여서 빼고 부드럽게 만든 방식이에요. 사르데냐의 장수 어르신들은 양고기와 치즈를 많이 드시고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생선과 콩을 많이 드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85세가 넘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을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질긴 고기 대신 부드러운 생선을 드시거나 두부나 달걀을 활용하시거나 고기를 잘게 다지거나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분들이 다양하게 먹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양은 적지만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예외 없이 사람을 곁에 두고 삽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5명 정도가 평생 함께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아이 구성원들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면역력이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며 전체적인 사망 위험이 50%까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운동이나 식이요법의 효과보다도 큰 숫자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서 이웃을 만나고 정기적으로 경로당이나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갑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잠을 허투루 자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루틴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수면 습관을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면과 기상 시간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블루존의 장수 어르신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둘째, 낮에 충분히 활동합니다. 낮에 적절하게 몸을 움직인 사람이 밤에 더 잘 잡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에 신경을 씁니다.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의 침실은 대체로 어둡고 조용하고 적당히 선선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넷째, 야간 빈뇨에 대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고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을 은은하게 켜둡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머리를 계속 씁니다. 뇌를 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십니다. 어떤 분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어떤 분은 바둑을 두시고 어떤 분은 퍼즐을 푸십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고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자극이 없으면 연결이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마치 길을 자주 다니면 길이 넓어지고 안 다니면 풀이 무성해져서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뇌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시청은 뇌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뇌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대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매일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6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병원과 친화돼 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고 검진도 받으시고 의사 말씀도 잘 들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몸에 대한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85세가 넘으면 평균적으로 7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약 봉투를 보면 의외로 약의 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혈압이 잘 조절되고 식사를 잘 챙겨 드시니까 혈당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자기 몸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래된 단골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만드는 것, 이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7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밝습니다. 특히 복도와 화장실, 계단 부분에 야간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신발에도 신경을 씁니다.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실내화를 신고, 외출할 때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몸의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하체 근력 운동이 낙상 예방에 직결됩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대면서 일직선으로 걷기, 이런 간단한 훈련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력과 청력 관리도 낙상 예방의 일부입니다. 잘 안 보이면 바닥에 턱이나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지기 쉽고, 잘 안 들리면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차 소리를 못 듣고 놀라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은 안경과 보청기를 꼼꼼하게 관리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8번째 특징,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85세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에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친구를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이 모든 상실과 변화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해 줍니다. 둘째, 유머 감각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본전은 뽑았지 하고 웃으시는 겁니다. 셋째,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받아들임의 지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9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키가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 삶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5년 이내 사망 위험이 30% 낮다는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삶의 목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시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안 나가면 저 녀석들이 굶는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서 글씨 가르치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채소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왜 삶의 목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삶의 목적이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동기가 생깁니다. 동기가 생기면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면 운동이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머리를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좋은 습관들이 삶의 목적 하나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이유가 삶을 지탱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움직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을 곁에 두고 삽니다. 넷째, 잠을 허투루 자지 않습니다. 다섯째, 머리를 계속 씁니다. 여섯째, 병원과 친화돼 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일곱째,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덟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아홉째,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9가지를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초인적인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 걷고, 잘 먹고, 사람을 만나고, 머리를 쓰고, 잘 자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갈 이유를 가지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의 합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은 85세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0대, 60대, 70대 하나씩 만들어 온 것들이 85세 이후에 건강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5세 이후의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블루존에서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하루 루틴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절반쯤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 3명이 채 안 됐습니다. 10명 중 7명은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 행복도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답을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10가지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수십억 재산도 아니고 대단한 인맥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챕터는 마음의 독립입니다. 노후에 편안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비교를 멈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친척 모임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님 아들은 의사 됐다면서요? 건너집 사모님은 손주가 벌써 셋이래요. 아래층 김 선생은 작년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다녀왔대요. 듣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쓰립니다. 나는 뭐가 있지? 우리 아들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73세 한복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순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영자 씨와 30년을 붙어 다녔어요. 장도 같이 보고 병원도 같이 가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영자 씨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퇴직연금이 넉넉했어요. 영자 씨는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크루즈 여행 다녀왔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백화점에서 코트 사줬어. 우리 손주가 영어 대회에서 1등 했어. 복순 씨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크루즈 여행이라. 나는 국내 여행도 못 가는데. 며느리가 코트를 사줬다고?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 전화도 안 하는데. 복순 씨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했고 연금도 적었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어느 날 영자 씨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복순 씨는 갑자기 남편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자 씨, 남편은 골프 치러 다니는데 우리 영감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네.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맨날 TV만 볼 거야? 뭐라도 좀 하면 안 돼? 남편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그래? 복순 씨도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복순 씨는 혼자 동네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하나씩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복순 씨는 멍하니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낙엽 참 예쁘죠? 복순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예쁘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여기 와서 이거 봐요. 돈 한 푼 안 드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에요. 복순 씨는 그 할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옷차림도 소박했습니다. 넉넉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참 편안했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어요. 집에 돌아온 복순 씨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편안하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가진 게 있었어요. 아프지 않은 몸이 있고 30년 함께한 남편이 있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고 오늘 앉아서 낙엽 구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 복순 씨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자 씨 이야기가 들려도 흘려보내려 노력했어요.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슬슬 괜찮아지더래.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가서 산책할까? 남편이 놀랐습니다. 웬일이야? 남편이랑 공원에 갔어요. 둘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참 좋네. 복순 씨는 웃었어요. 그렇지? 이게 좋은 거지? 복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니까 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의 삶은 남의 것이에요. 내 삶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비교를 멈춰야 비로소 보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6세 송재호 씨. 재호 씨는 평생 한 가지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40대 초반에 사업을 했어요. 작은 인쇄소였습니다. 직원 5명과 함께 시작했어요. 처음 몇 년은 잘 됐습니다. 돈도 벌었고 거래처도 늘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크게 하고 싶었어요. 공장을 넓히고 기계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큰 금액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어요. 재호야, 지금이 좋은데 왜 무리하니? 괜찮아, 더 커질 거야. 2000년대 초반, 불경기가 닥쳤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겼어요.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빚은 그대로 남았어요.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었습니다. 기계를 팔았어요.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그 후로 20년 넘게 재호 씨는 그때 기억을 놓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그때 빚을 안 냈으면, 그때 주변 말을 들었으면 잠이 안 왔습니다. 70세가 넘었을 때 재호 씨는 심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같은 병실에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얼굴이 참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어요. 사기도 당했고 이혼도 했어요. 한동안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안 바뀐다는 거. 과거를 잡고 있으면 과거가 나를 잡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놓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오늘이야. 어제는 끝났어. 처음엔 안 믿겨요. 그런데 1년쯤 하니까 진짜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재호 씨는 퇴원하고 나서 그 방법을 따라 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서 작게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밤에 그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만큼 가슴이 아프지 않더래요. 6개월이 지나니까 한숨 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아내가 먼저 알아차렸어요. 여보, 요즘 한숨 안 쉬네? 그래? 안 쉬었나?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쉬었는데. 재호 씨는 웃었습니다. 재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잡고 있지 않아도 돼요. 손에서 놓으면 과거도 놓아줍니다. 과거가 가벼워지니까 오늘이 비로소 살만해졌어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마음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남의 시선과 지나간 일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자유로우면 가진 게 적어도 하루하루가 가볍습니다. 두 번째 챕터, 관계의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먼저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70세 박옥자 씨. 옥자 씨는 은퇴 후에 친구가 하나둘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점심만 먹어도 5명, 6명이 함께였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1명, 2명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내가 전화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네. 나를 이렇게 잊는구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 나도 안 한다. 1년이 지났어요.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옥자 씨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는 날이 생겼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어느 날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자존심 때문에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를 점점 외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옥자 씨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주소록을 쭉 내렸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순이가 눈에 띄었어요. 3년 만에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나 옥자야. 세상에, 옥자야? 얼마 만이야? 두 사람은 3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옥자 씨 기분이 달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아, 이 느낌이었구나.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날부터 옥자 씨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누구에게든 먼저 전화하기.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석 달 만에 옥자 씨 전화기는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했는데 먼저 연락하는 게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하는 사람이 관계의 주인이에요. 내가 먼저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네 번째 공통점,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72세 김말순 씨. 말순 씨는 평생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안 된다는 말을 못했어요.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부탁하면 했고, 동네 일 시키면 했고, 딸이 손주 맡기면 맡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든데 거절해야 하는데.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네, 할게요. 어느 날 말순 씨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 무릎, 어깨 전부 쑤셨습니다. 봉사 가서 3시간 동안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집에 오니까 이웃집 강아지 밥 주고 주말에는 손주 둘이 왔어요. 월요일 아침 말순 씨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과로하셨어요. 나이에 비해 몸을 너무 혹사하고 계세요. 말순 씨는 병원 의자에 앉아서 울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걸까? 그날 저녁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씨, 다음 주에도 봉사 가능하시죠? 말순 씨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다음 주는 못할 것 같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절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동시에 가슴 한편이 시원했어요. 나 방금 싫다고 했다. 내가 해냈다. 그 다음 주 이웃한테도 딸한테도 말했어요. 관계가 나빠졌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말순 씨가 거절해도 잘 돌아갔습니다. 말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끝나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나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용기와 거절하는 용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관계가 건강합니다. 먼저 손 내밀 줄 알되 내 몸과 마음이 감당 안 될 때는 정중히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 챕터, 돈의 평화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작은 돈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69세 최정혜 씨. 정혜 씨 부부의 수입은 월 120만 원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정혜 씨 기초연금 40만 원. 넉넉하지 않아요. 솔직히 빠듯합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 이것저것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정혜 씨 친구들은 말합니다. 정혜야, 넌 그 돈으로 어떻게 사니? 정혜 씨는 웃으면서 말해요. 힘들지. 그런데 매달 25일이 되면 마음이 좋아. 연금 들어오는 날이잖아. 통장에 찍히면 기분이 좋아. 이번 달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거지. 정혜 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 저녁에 남편이랑 둘이서 떡볶이를 사 먹어요. 분식집 떡볶이 2인분에 3,500원입니다. 여보, 이번 달도 고생했어. 떡볶이 먹자. 정혜 씨는 가계부를 써요. 20년 넘게 썼습니다. 노트 한 권에 매일 쓴 돈을 적어요. 적은 돈이라도 관리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혜 씨 옆집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연금이 정혜 씨보다 더 많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 받아요.
그런데 늘 불안해합니다. 돈이 더 있는데 불안은 더 큰 거예요. 정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하지만 편안해지려면 지금 있는 돈에 고마워하면 돼요. 나는 매달 25일이 명절이에요. 여섯 번째 공통점.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74세 윤상철 씨. 상철 씨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이 많았어요.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60대 중반에 친구 동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철아, 나 좀 도와줘.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나? 석 달 안에 꼭 갚을게. 상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친구인데 어렵다는데 안 도와줄 수 없잖아. 빌려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상철 씨가 먼저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우정이 500만 원에 무너졌어. 그 일 이후 상철 씨는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려받지 않을 만큼만 준다. 3년 후에 다른 친구가 연락했어요. 상철 씨는 말했습니다. 빌려주긴 어렵고 20만 원은 그냥 줄 수 있어. 돌려주지 않아도 돼. 친구는 고마워했고 관계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그게 돈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나와 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고 관계가 좋고 돈이 안정돼도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몸입니다. 네 번째 챕터, 몸의 자유입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 매일 30분 걷는 사람입니다. 71세 이명자 씨. 명자 씨는 5년 전까지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도 안 좋았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혈당도 경계 수치였어요. 약만 5가지였어요.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80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걸었어요. 할머님, 매일 걸으세요? 매일 걸어. 걸으니까 뭐가 달라지셨어요? 약이 줄었어. 예전엔 7가지 먹었는데 지금은 2가지만 먹어. 다음날 아침 명자 씨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15분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거 되겠나?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갔어요. 한 달 후 30분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걸었어요. 추워도 두꺼운 옷 입고 걸었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내려가 있었어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머님,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운동하셨어요? 네. 매일 30분씩 걸었어요. 잘하셨네요. 약 하나 줄일게요. 1년 후 명자 씨가 먹는 약은 5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습니다. 무릎도 예전보다 덜 아팠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수월해졌어요. 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걷는 건 돈이 안 들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운동화 하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약보다 나아요. 매일 30분 걷는 게 내 몸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덟 번째, 공통점 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시나요?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집니다. 73세 정인호 씨. 인호 씨는 3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밤 12시, 또 보면 새벽 1시. 낮에 졸렸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짜증이 늘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수면제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먼저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의사가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눕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밤에 침대에서 핸드폰 보지 마세요. 이노 씨는 해봤습니다. 첫 주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이 안 왔어요. 참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밤 11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석 달 후 이노 씨의 하루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면 개운했어요. 머리가 맑았습니다. 짜증이 줄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이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건강의 기본이에요. 잘 먹고 잘 걷는 것보다 잘 자는 게 먼저예요. 잠을 지키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독립 2가지, 관계의 기술 2가지, 돈의 평화 2가지, 몸의 자유 2가지, 그런데 마지막 2가지가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5번째 챕터, 오늘의 이유입니다. 9번째, 공통점, 배우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78세 강동식 씨. 동식 씨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에요.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14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72세에 은퇴했어요. 갑자기 시간이 넘쳤습니다. 뭘 해야 하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2달,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어느 날 동식 씨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대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요. 핸드폰으로도 돼요. 할아버지도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동식 씨가 말했습니다. 글씨 잘 쓰고 싶었어. 어릴 때부터. 혼녀가 검색해 줬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서예 수업이 있었습니다. 동식 씨는 다음 수요일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배워서 뭘 하겠어? 동식 씨는 붓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연장이랑 핸들만 잡았던 손이에요. 붓은 처음이었습니다. 첫 글씨는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머릿속이 조용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직선이 반듯해졌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짧은 문장을 쓸 수 있었어요. 동식 씨가 처음 완성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동식 씨, 참 잘 쓰셨네요. 동식 씨는 그 종이를 집에 가져왔어요. 거실 벽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글씨를 봤어요. 내가 쓴 거다. 78살에 내가 쓴 거야. 아침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 가장 좋은 날이 됐습니다. 다른 날도 집에서 연습했거든요. 매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동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못 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 되더라고요. 배우는 게 있으니까 하루가 짧아졌어요. 하루가 짧다는 건 그만큼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공통점. 10번째 공통점.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75세 오춘자 씨. 춘자 씨는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한 생각이 이거였어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갈 데도 없고. 나는 사회에서 사라진 사람이구나. 어느 봄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반찬 봉사 자원봉사자 모집. 춘자 씨는 평생 요리를 잘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봉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요리 잘하세요? 네, 잘하진 못하지만 좋아해요. 어머님, 꼭 와주세요. 우리가 어머님이 필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이 필요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요. 춘자 씨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봉사를 나갔어요. 아침 9시에 복지관에 가서 다른 봉사자 할머니들이랑 같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무나물, 시금치, 달걀말이, 김치찌개. 독거 어르신들에게 배달할 도시락을 만드는 거였어요. 한 번은 배달도 갈 기회가 있었어요. 독거 할아버지 댁에 도시락을 갖다 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요? 이거 집밥 맛이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춘자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쓸모 있구나. 봉사를 시작하고 반년이 지나자 춘자 씨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봉사하면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친구도 됐습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응, 엄마 요즘 봉사해. 반찬 만들어서 어르신들 갖다 드리는 거야. 엄마 대단하시다.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밥 만드는 거야. 그런데 있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 춘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보탬이 되는 것, 그것이 노후의 가장 깊은 행복입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노후가 됩니다. 그 노후가 바로 팔자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내일 아침이 편안하고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